작년에 이제 블랙락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준비 중이다라는 기사가 대략 한 5, 6월 정도로 나왔던 걸로 얼핏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만약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면, 그리고 이후에 이 기존의 이 신생 자산의 수요층 자체가 어떤 개인에서 기관으로 옮겨진다라고 하면, 저는 2024년도 말에는 최소 2억에서 3억, 그 당시 기준으로는 대략 한 5배, 4배 정도 갈 수 있는 포텐셜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연말 되면 그 정도로 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봉천동의 현인 봉현이 형이라는 필명으로 블로그랑 유튜브를 취미로 운영하고 있는 10년차 직장인입니다. 저는 월급날마다 제가 가진 그 월급만을 가지고 100% 우량 자산이라고 생각되는 대상, 미국 주식이나 비트코인에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매도 없이 매수만 하고 그런 모아가는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보시나요? 원화 기준으로는 1억을 전후로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직전 9,8천만 원 대비해서는 거의 한 20-30% 이상 오른 가격이긴 한데요. 달러 기준으로는 사실 한 70K 정도로 전 고점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직전 전고점이 달러 기준으로 금리가 0%였고 지금이 5%대인 거 감안하면은, 일단 지금 가격이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는 너무 높이 올라서 비싸 보이지만 달러 기준으로는 전고점 수준이라서 금리까지 감안했을 때는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는 가격이다 정도로 가격을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2억 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가능성은 있죠. 그 1억 기준이라는 게 한국인들한테는 좀 상징적일 수 있지만, 이 글로벌로 언제든지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트코인은 달러 표기 가격이 사실 조금 더 중요하고요. 70K를 넘어서 만약에 이게 2억까지 가려면 지금 당장 2배가 올라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솔직히 어렵지만 좀 길게 보면 충분히 가능한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2억 정도는, 원화 기준 2억 정도는 올해 말 정도면 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 직전에도 계속 그런 식으로 동일하게 이제 가격 전망을 했었습니다. 곧 비트코인 조정이 올 거란 이야기가 있는데, 조정 시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정은 사실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거죠. 이 신생 자산 비트코인의 어떤 펀더멘털 훼손은 없지만 시장 참여자들 자체가 아직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뉴스에도 사실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이제 과거 대비해서, 과거에는 예를 들면 이제 개인들이나 좀 돈이 많은 고래라고 불리는 그 비트코인을 많이 가진 사람들, 또는 암호화폐 관련된 작은 중소형 이 벤처 캐피탈에서 이 시장을 주도했기 때문에 변동성이 정말 컸지만, 지금 올해 이제 미국에서 가장 자산 시장 규모가 큰 미국에서 이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기관 자금들이 유입되고 있는 상태라서 변동성은 있겠지만 과거처럼 크지 않을 거고, 가더라도 그렇게 길지 않을 거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출연 당시 7천만 원이었던 가격이 3천만 원이 올랐는데 급등의 배경이 무엇인가요? 그때 당시에 출연했을 때 미국에서 현물 ETF가 상장되고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ETF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그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상태였었는데요. 지금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수요랑 공급이 정직한 자산이기 때문에 수요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라는 표현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반감기 기대감이 선반영된 것이란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만약에 미래에 어떤 자산의 가격이 오를 걸로 기대하면 미리 선점하려는 수요가 있는 거는 사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에 이제 벌어질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는데, 또 긴 시계열로 놓고 보면은 이 자산의 공급량이 이제 제한적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단기적인 자금들이 차익 실현을 이제 한다면 당연히 가격은 지금보다는 떨어질 수 있지만 그 깊이나 길이가 오래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반감기를 겪어보신 입장에서 앞으로의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반감기 기대감이 이제 선반영돼서 지금까지 올랐을 수 있지만 그건 어떤 자산에서든 벌어질 수 있는 현상이니까 특별한 건 아니라 생각하고요. 차익 실현이 되면은 당연히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 자산 자체의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길게 봤을 때 그거 크게 문제될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그 비트코인은 21만 번째 블록마다 발행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라는 이런 프로토콜 정해져 있는데요. 그런 규칙이 정해져 있는데, 아무래도 이 공급량이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것 자체는 분명히 이 희소성 측면에서 보면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가격에 당연히 이제 장기적으로는 반영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그러니까 펀더멘탈을 좀 명심해 두시고, 그리고 사실 반감기가 된다고 해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아니면 그 즉시 바로 가격이 오르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지난 3번의 반감기 패턴을 봐도 사실은 반감기 전후로는 그다지 크게 이제 시장이 반응하지 않았었고,
오히려 반감기가 좀 지난 다음에서야 다른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 수요가 늘어나면서 또는 이 자산이 주목을 받으면서 가격이 올랐었는데 이번에 네 번째만 예외적으로 이제 반감기 전에 미리 주목을 받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번 반감기를 처음 겪는 분들은 오히려 반대로 반감기가 갑자기 이제 도래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어떤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그 단기적인 부분에 집중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이 신생 자산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그 과정이 있으니까 좀 길게 보시면 크게 좀 중요하지 않은 이벤트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미 비트코인의 발행량이 90% 이상 발행이 된 상황이라서 점점 그 반감기의 영향은 지금보다는 더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대신에 이 자산의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들이 오히려 저는 중요하다 보고 있거든요. 비트코인의 발행량이 이미 90%가 발행이 됐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물론 이제 처음이라서 반감기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의 발행량이 제한되어 있는 희소한 자산이고, 이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네, 그 수요가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 늘어날 것 같은지 안 늘어날 것 같은지 그 부분에 집중하시면, 반감기가 이제 중요한 거는 신규 발행량이 줄어드는 부분들에 있어서 중요한 거고, 어쨌든 만약에 신규 발행이 더 되거나 또 신규 발행량이 줄어들더라도 만약에 수요가 없어지면 사실 이 자산은 언제든지 폭락할 수 있고 가치가 없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공급은 확정되어 있으니까 이제 수요 측면에서 좀 집중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혹시라도 반감기 이후에 일시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않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상승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 자체가 다소 무의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지만, 그래서 저의 예측이라기보다는 바람을 좀 말씀드리면, 작년에 이제 블랙락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준비 중이다라는 기사가 대략 한 5, 6월 정도로 나왔던 걸로 얼핏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만약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면, 그리고 이후에 이 기존의 이 신생 자산의 수요층 자체가 어떤 개인에서 기관으로 옮겨진다라고 하면, 저는 2024년도 말에는 최소 2억에서 3억, 그 당시 기준으로는 대략 한 5배, 4배 정도 갈 수 있는 포텐셜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지금 그렇게 됐고, 이제 연말 되면 그 정도로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러 기준으로는 지금 전고점 수준이고, 금리가 그 직전 고점일 때 0%대였고 지금 5.5%인 걸 감안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지금 들어가도 충분히 좋은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 실제로 저도 지금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자산의 수요가 급격하게 바뀌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개인들이나 이제 일부 이제 VC들에서 정말 대형, 또 더 넓게 보면은 국가나 국가인의 어떤 기관이나 연기금 같은 곳에서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고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구간에서는 함부로 가격의 상단과 하단을 예측해가지고 사고 팔고 하기보다는 계속 사되 떨어질 때마다 더 사는 걸로 대응하는 게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투자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초등학생이 한 중고등학교 과정을 거치고 있는 그 상황이고, 급성장할 수 있는 자산이라서 펀더멘털 측면에서, 가격 측면에서는 당연히 옛날에 정말 아무도 안 샀을 때 하나에 1달러도 안 하던 시절만큼 그 정도의 상승을 물리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펀더멘털이 바뀌는 구간이라서 리스크 측면에서는 엄청 낮아지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낮은 대상에 투자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라서, 현 시점에 원화 기준으로 1억, 그리고 이 원화 기준으로 1억은 환율이 사실 원화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간 거고, 달러 기준으로는 70K 전후 전고점 딱 그 정도 상황인데, 물론 지금 유동성이라는 게 꼭 금리만 가지고 조절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계속 유동성이 풀리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달러 기준으로도 이만큼 왔지만, 향후에 금리 내려가는 것까지 기대하고 이러면 지금 들어가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70K를 뚫었는데 전고점을 지나 더 급등하는 계기가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사실 차트 분석하거나 차트 보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 어떤 차트를 분석하는 그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일단 위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언제 얼마나 올라갈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전고점이 왔다라는 건 그 사이에 있는 매물들을 다 소화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는 정말로 새롭게 나오는 매물에 대해서만 가격이 평가가 돼서 오르는 건데, 그때 이제 만약에 수요가 더 늘어나고 공급은 반감기 또는
그 외 다른 이슈로 인해서 유통되는 이제 시장에서의 공급이 줄어든다라고 하면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ETF 승인 등으로 이번 반감기는 지난 반감기와 다른 패턴을 보일 것이라 보시나요? 저는 이번에 계속해서 이제 주장을 했었던 게 어떤 이제 많은 인플루언서 분들이 과거 세 번의 반감기 패턴을 대입해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이쯤 되면 이만큼 오를 거고 그 이후에 이만큼 떨어질 거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걸 제가 많이 들었었는데요. 저는 사실 그와 다르게 이번 네 번째 반감기는 애초에 플레이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과거 패턴을 대입해서 이번을 해석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운전을 그냥 사이드미러만 백밀러만 보고 앞을 운전하는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아예 애초에 기초 체력 자체가 달라졌는데 그 자산의 어떤 움직임을 과거에 대입해서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무의미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지속적으로 계단식 우상향을 주장하고 있고 특히나 2024년 이번부터 다음 반감기인 2028년이 우리가 스마트폰이 2007년 정도에 제가 아이폰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불과 2, 3년 만에 그 생태계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게 금융이기 때문에 사실은 속도는 더 느리겠지만 초연결된 사회에서 이 정보가 빠른 속도로 확산된다고 하면 저는 한 4, 5년 사이에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이 정말 많이 바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반감기 패턴을 대입하는 게 어쩌면 무의미할 수 있다. 다만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변동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 그때는 겁내지 마시고 떨지 마시고 용기 내서 매수하면서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되게 그 간결한 사실 자산이거든요. 되게 정직한 자산이에요.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 대비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오르고 공급은 늘어날 수 없고 고정되어 있고 발행량도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수요만 체크하면 되는데 지금 세상이 흘러가는 흐름 자체가 이제 이 모든 게 모든 대상들이 다 디지털화 되어가는 과정이고 그 마지막에 금융이 디지털화 되어가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인류의 큰 어떤 변화 아니면 지금 발전 단계를 살펴보면 이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고 대신에 그 시계열을 이제 미시적인 개인이 봤을 때 너무 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잘 감안해서 본인의 어떤 시간 선호나 어떤 타임라인을 잘 계산해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긴 호흡에서 보면 누구나 이 시장에서 다 같이 성공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산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금 5천만 원 정도가 있다면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직장인이고 다른 직장인 동료들한테 말을 하는 게 사실 같은 기간 동안 비트코인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알트코인이나 이제 다른 작은 중소형 주식들이 비트코인보다 더 오를 수는 있지만 저는 직장인이라면 가급적이면 보수적인 투자를 하라고 좀 권유를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실 거라면 비트코인에 먼저 투자하는 걸 일단 우선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5천만 원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라면 이게 진짜 솔직히 말하면 저라면 5천만 원을 지금 바로 한 번에 살 것 같습니다. 네, 이 5천만 원이라는 게 어떤 사람한테는 되게 큰 돈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지만 사실 성실한 노동자가 어느 정도 좀 소비를 아끼고 한다면 이 모으는 게 불가능한 돈도 아니거든요. 솔직히 요즘 최저시급이 10,000원이 넘는 세상에서. 그래서 저는 이 5천만 원이 10배가 돼도 인생이 안 바뀌고 50%가 떨어져도 사실 인생이 바뀌진 않잖아요. 물론 이제 아프긴 하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만 3년 이상 버틸 수 있는 직장인이고 꾸준히 현금 흐름이 나와서 팔지 않아도 되는 분이라면 우선은 1인 또는 1가구당 0.5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걸 저는 그리고 가능하시면 이게 어떤 특정 시점을 찝어주기는 되게 사실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반감기 전에 0.5개를 매수하시고 혹시라도 반감기 이후에 떨어지면 나머지 0.5개를 적립식으로 더 매수한다라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게 현실적인 투자 방법이 될 거예요. 왜냐면 저도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만약에 아무것도 안 사놨는데 그대로 올라버리면 그때 또 사실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그때는 없거든요. 오히려 물리면서 사실은 투자를 하고 배우는 게 길게 보면은 원래 하락장에 부자가 탄생하는 거지 그 상승장에 들어가서 부자 안 되거든요. 그래서 0.5개를 사시고 그냥 하락장을 차라리 기다리고 나머지 0.5개를 그때 채운다. 마음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방법은 아니겠지만 가장 확실하게 리스크 없이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건 제가 제 경험에 빗대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준이 연내 3차례 금리 인하를 시사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오를 수 있을까요? 현재 미국의 기준 금리가 5.5%고 올해 3차례 금리가 낮아진다라는 건 사실 이미 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보니까 이게 이미 선반영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미 확정된 미래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변수로는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갑작스러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이벤트 예를 들면 뭐 전쟁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코로나 같은 질병 상황 또는 뭐 기후 위기 같은 걸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발생해서
정부에서 돈을 풀 수밖에 없는, 또는 뭐 어떤 상업은행이 이제 부동산 이제 여파로 인해서, 미국도 지금 공실률이 엄청 많거든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이벤트가 발생해서 유동성을 추가로 시장에 공급하는 그런 이벤트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이벤트가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엔 더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그 계획대로 금리가 3회 이상 낮아지면 어쨌든 5.5%일 때보다는 당연히 이 비트코인이라는 투자 대상 말고도, 그러니까 주식이라든지 다 우호적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그건 너무 당연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ETF를 허용하는 추세인 것 같은데 각국의 상황은 어떤가요? 우선은 미국이라는 금융시장이 규모가 가장 큰 국가에서 벌써 올해 1월 10일 날 승인을 했고, 지금 실제로 바로 상장해가지고 제대로 잘 운영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고요. 두 번째로 이제 보면 시장 규모가 크다고 볼 수 있는 홍콩에서도 당장 5월에 ETF가 승인될 수 있다 라는 그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거를 ETP라고 부를지 ETN이라고 부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기관을 통해서 비트코인 현물을 사야 되는 걸 그냥 통틀어서 다 ETF라고 부른다고 본다면, 캐나다에도 이미 현물 ETF가 상장이 됐고, 남미에도 이제 관련된 상품들이 준비 중에 있고, 유럽도 준비 중에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계속해서 ETF는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 모든 국가가 합심해서 비트코인을 거부해야지만 이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데, 미국이라는 국가가 가장 먼저, 사실 가장 먼저는 아니에요. 이전에도 이미 다른 작은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ETF 같은 것들이 이미 상장돼서 거래가 됐었었는데, 미국이라는 가장 이제 힘이 센 국가에서 다른 모든 국가를 먼저 배신하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 시간의 문제지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것들이 모든 국가에서 사실상 상장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추가로 미국에서 ETF가 상장이 됐는데 미국 자산을 접근할 수 있는 국가의 국민들이라면 이제 이걸 매수할 수가 있게 된 거잖아요. 그 나라의 기관들이나 기업들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이제 모든 나라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 연기금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연기금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 자산을 불려가지고 지금 현재 세대한테 걷어들인 자산을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미래에 이제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에는 우리나라보다 더 고령화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도 빠르게 따라가고 있고, 그 수없이 많은 그 고령 인구에게 연금을 지급하려면 어쩔 수 없이 지금보다 더 나은 투자 대상을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찾은 게 비트코인이고, 저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에 그런 일본의 연기금이 투자할 거라고 보고 있고, 순차적으로 그 일본 연기금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유명한 그런 큰 국부 펀드들, 또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이나 노르웨이, 그 외 중동의 어떤 국부 펀드들 같은 곳에서 순차적으로 유입이 될 수밖에 없고, 이제 늦게 들어오면 늦게 들어올수록 손해이기 때문에 한두 곳에서 물꼬를 트면 이거는 한 2, 3년 안에, 빠르면 2, 3년 안에는 모두 다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연기금이 이제 어떤 신생 자산을 편입할 때,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게 첫 번째로는 전통 자산 대비해서 움직임이 반대로 움직여가지고 해칭을 할 수 있는지를 첫 번째 보는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는 이제 나스닥이랑 약간의 이제 디커플링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해칭용 자산으로서도 충분히 이제 그 어떤 가능성을 보여준 상태고요. 두 번째로는 그 자산 자체의 펀더멘털이 좋아져가지고 성장성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지금 현물 ETF 승인 이후로 정말 많은 곳에서 곳곳에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연기금뿐만 아니라 국가뿐만 아니라 그냥 각 개인도 그렇고 앞으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자산이다. 그래서 시간의 문제지, 그리고 순서의 문제지 다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기다려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우리나라의 움직임을 어떻게 보시나요? 중국과 한국은 사실상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좀 늦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정부가 들어오기 전에 빨리 신생 자산을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각자 준비를 해야 된다. 정부의 어떤 역할을 기대하기보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17년도에도 우리가 이 신생 자산의 주도권을 가져올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사회적으로 이 기술이나 이 시장에 대한 또는 이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기 때문에 그 기회에 맞춰 놓쳤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미 현물 ETF도 미국이 상장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일날 우리나라 국내 각 증권사들은 이거를 거래 준비를 했는데 부랴부랴 이제 금융감독기관에서 거래를 금지시키고, 그래서 지금 현재 김치 프리미엄이 한때는 10%가 넘었었거든요. 그 10%가 넘은 이유가 한국인들이 도박을 좋아해서, 투기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어떤 그 개인의 비트코인 투자 창구 수요는 많아졌는데 그 투자 창구를 막아버려서 발생한 그런 어떤 구조적인 그런 어떤 제도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빨리 지금도 늦었는데 이미 늦었으니까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허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전통 자산이나 어떤 기성세대가 이제 부동산에서 유동성이 빠져나가는 걸 우려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빠르게 받아들이는 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각자 준비해야 된다. 4월 총선의 비트코인 관련 공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우선 총선을 앞두고 사실 여야 어떤 정당이든 이 유권자를 잡기 위해서 공약을 뭐 말하는 거는 당연할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정치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거의 뭐 1, 2% 차이로 당선이 결정되고 정치 같은 경우는 이 비율보다는 위너 테이크스 올이라고 해서 승자가 모든 걸 독식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공약들을 남발하는 건 저는 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만약 우리나라의 현물 ETF가 승인된다면 현물과 ETF 중 어느 게 낫다고 보시나요? 우리나라에서도 현물 ETF가 상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현물 ETF는 그 보관할 때 수수료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 제가 만약에 그냥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개인 지갑으로 옮기면 보관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다면 개인 입장에서는 무조건 거래소에서 현물 비트코인을 사는 게 훨씬 나은 선택이고요.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그 비트코인을 매수하더라도 사실상 보관하는데 조금 어려움이나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기관이나 기업들은 아마 현물 비트코인을 사기보다는 ETF 형태로 이제 가져가는 걸 선호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동성도 똑같고 그냥 하나에 더 거쳐서 사는 거기 때문에 ETF 같은 경우는 그거를 개인이 굳이 그렇게 ETF를 살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기업이나 어떤 법인에서 가상자산 계좌를 만드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된 ETF를 매수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것도 막혀 있죠. 근데 이제 개인 같은 경우는 이제 둘 다 열려 있으니까 오히려 지금 개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 ETF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ETF가 상장되더라도 이걸 보관하고 운용하는데 수수료가 뭐 연 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지금 바로 ETF 말고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는 게 낫다. ETF 허용되면 자금이 얼마나 유입될 것으로 보시나요? 우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ETF 그 현물 ETF의 상장, 미국 시장의 상장은 그냥 이제 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창구가 열렸다 정도의 의미고 얼마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올지는 사실 저 같은 일반 회사원이 예측하는 건 어렵지만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가치 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골드, 그 골드의 시가총액이 지금 비트코인 대비해서 한 5배 정도 큰데 저는 적어도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으로 지금 ETF 상장되자마자 거의 이렇게 자금이 많이 몰렸는데 한 5년에서 10년 안쪽으로는 그 금 현물 ETF 총 액수 금액만큼은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한 5배 정도는 올라가야 된다.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크인베스트 보고서는 2030년에 150만 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론적으로 물리적으로 가능한 상태라고 보고 있고요. 그 캐시우드가 비트코인을 직간접적으로 어떤 부의 몰수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몰수라는 게 물리적으로 빼앗을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의 부를 화폐의 통화량을 늘리고 인플레이션을 발생시켜서 간접적으로 뺐을 수도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다 해칭할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2030년까지 이제 150만 달러 원화 기준으로는 20억인데 아까 말씀드린 금의 시가총액이 지금 비트코인 대비해서 한 5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5,000년 동안 가치 저장을 했던 그 골드라는 자산의 규모를 비트코인이 탄생한 지 거의 불과 10몇 년 만에 20%만큼 따라간 거예요. 5,000년의 역사를 가진 금의 역사를 이제 신생 자산이 비트코인이 20% 따라가는데 요만큼 걸렸는데 전 나머지 다 따라가는데 2030년이면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2030년까지 가는 앞으로의 대략 몇 년이죠? 한 6년? 7년이잖아요. 그 기간 동안 지금처럼 또는 지금보다 더 가파른 속도로 통화 발행량이 늘어나면 이 신생 자산의 수요랑 겹쳐가지고 20억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이제 그 캐시워드도 가장 강세일 때,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장 모든 우호적인 환경이 겹쳤을 때를 이제 한 150만 불로 본 거고 그 전 이전 케이스 같은 경우는 뭐 한 5억, 10억 이렇게 본 것도 있어가지고 그냥 그런 거 감안해가지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금의 역할을 대체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비트코인이 금보다 더 우월하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우월하다고 판단했으니까 자본이 놀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사실 왜곡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평가도 일어나고 고평가도 일어나지만 한 10년 정도 단위로 봤을 때 이게 만약에 비싼 값어치를 가졌다면 그거는 시장에서 냉정하게 평가를 한 겁니다. 금보다 비트코인이 더 우월한 자산이라고 평가를 한 거고 실제로 금이
최근 기준으로 전고점 다 돌파했다라고 하면서 역시 금이다 안전자산이다라고 하지만 지난 10년 정도를 비교했을 때는 골드는 인플레이션 해칭을 전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이 되게 재밌는 사실이 비트코인이 출현하고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진 이후부터 금이 인플레이션 해치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4,990년 동안 골드는 인류 역사에서 인플레이션을 잘 해칭했지만 비트코인으로 바톤이 넘어가면서 더 이상 인플레이션을 해칭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금 가격이 인플레이션을 정상적으로 해칭을 했다면 10년 전 대비해서 3배가 올라야 정상이에요. 왜냐면 김밥이나 야채김밥 가격이 3배가 넘게 올랐고 10년 동안, 그리고 서울 아파트 가격이 10년 정도 동안 거의 정확하게 3배 올랐거든요. 삼성전자도 그 이상 올랐고. 그러면 금이 정말로 인플레이션 해칭을 했다라고 주장하려면 지난 10년 동안 최고점을 기록했다는 거에 부각할 게 아니라 3배 이상 올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고, 그 기간 동안 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어떤 그 가치 저장의 자금을 비트코인이 쇠했다라고 보는 게 사실은 그거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비트코인을 투자하기 두려운 분들께 추천하시는 간접 투자 방식은 무엇인가요? 비트코인에 간접적으로, 이 생태계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고 이제 제 책에도 적어놨는데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상장 회사거든요. 이제 ETF 같은 경우는 사실 ETF를 운영하는 자산 운용사에서 가지고는 있지만 고객의 자금을 대신해서 이제 수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 회사 거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회사가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갖고 있고 심지어 부채까지, 그러니까 채권까지 발행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사고 있는데, 만약에 그 비트코인 현물을 직접 사는 게 조금 아직도 낯설고 어렵다라고 하면 그런 회사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외에는 이 생태계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코인베이스 같은 이제 미국의 최초로 상장된 암호화폐 거래소, 주식 같은 거를 매수해도 괜찮을 거라고, 이제 간접 투자로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외에도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라고 하는 이 채굴 회사가 그나마 시가총액도 높고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그 달러 채권 기반의 어떤 스테이블 코인, 그 디지털 화폐에 투자하고 싶으면 페이팔도 저는 주목해서 보고 있고요. 어쨌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 무조건 비트코인과 그 100% 패킹돼서 움직이지는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개별 기업마다 정책이 바뀔 수 있고 어떤 대외 규제나 환경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비트코인에만 투자하면 비트코인의 수요 공급만 공부하면 되는데, 이 관련 산업이나 관련 주식에 투자하시려면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각 개별 기업과 그 개별 기업을 둘러싼 규제 환경까지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난이도가 더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싶으면 그냥 비트코인 현물을 사는 게 사실 가장 심플하고,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공부를 더 하고 싶고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한다고 하거나 더 높은 변동성에 기대어서 수익률을 최대로 가져가고 싶으시면 관련 산업에 투자하는 것도 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더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보관 방법에 대해 꼭 얘기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선 지금 암호화폐나 비트코인 관련한 수많은 인플루언서 분들이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이나 아니면 가격 이런 얘기는 사실 정말 많이 하는데, 진짜 비트코인 투자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은 사실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저라도 이런 얘기는 소신껏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비트코인 투자의 본질은 높은 수익률도 있지만 사실 수익률만 따졌을 때는 시계열을 이렇게 늘리든 줄이든 사실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오른 자산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엔비디아도 그렇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그렇고 국내 이제 배터리 관련 소재 종목들도 사실 5년, 3년으로만 봐도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비트코인 투자의 본질은 어떤 소유권 혁명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비트코인이 다른 전통자산, 부동산이나 주식과 달리 가진 장점은 물리적인 신체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중개자 없이 개인이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측면, 그러니까 재산권을 어떤 물리적 위협이나 국가라는 어떤 거대 폭력 집단의 위협으로부터도 이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거기에 사실 진짜 가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고, 실제로 그 비트코인의 장점을 온전히 활용하려면, 가져가려면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 그러니까 거래소가 아닌 개인 지갑에 보관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거래소 사기 기사도 자주 보이는데 주로 피해 방식은 어떤가요? 우선은 비트코인을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비트코인을 우리가 흔히 거래소에서 매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래소에서 보관을 하거나 거래소에서 빼서 개인 지갑 안에 보관하는 거, 이 딱 두 가지 방법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금은방 가서 금 사서 이제 집으로 가져와서 금고에 넣어 놓듯이 비트코인도 거래소에서 사서 영수증만 들고 올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개인 지갑으로 옮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FTX 거래소가 재작년에 파산을 했는데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거래소의 주인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100개밖에 없는데 실제로는 200개를 가지고 이제 물량을 소화시키고 거래시킬 수 있고, 동시에 그 100명이 비트코인을 찾아가지만 않으면 문제가 아무도 되지 않는 그런 구조고, 사실 그런 거래소를 감시하는 체계도 지금 전통 어떤 자산만큼 이제 갖춰지지 않는 상태라서 비일비재하게 계속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그런 거래소 리스크가 발생을 하는데, 거래소에서 주로 이제 발생하는 사기는 이제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보다 더 부풀려서 이제 판매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가져와야 된다. 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 지갑과 거래소 보관 방식의 차이점과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쉽게 얘기해서 거래소도 그 개인 지갑을 사용해서 고객의 비트코인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에서 보관하는 것과 개인 지갑에서 보관하는 게 만약에 거래소에서 이자를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동일한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낯설어서 그렇지 익숙하지 않아서 어렵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거래소도 개인 지갑을 활용해서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고 있고, 우리도 공부하면 충분히 한 일주일, 2주 정도만 공부를 하면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하고 익숙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이점이 전혀 없는데 만약에 이자를 주지 않는다면 그거를 거래소에 보관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거래소들이 이걸 가지고 그 이자를 줄 테니까 맡기라는 식으로 이제 프로모션을 하는데,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이자가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거는 기형적인 구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다른 쪽에서 이제 그 수익을 내 가지고 주는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일 텐데, 그게 사실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러면 똑같이 우리나라 거래소 기준으로 어차피 이자를 주지 않는다면 금은방에 금을 맡길 게 아니라 제 지갑에 가져와서 제 집으로 가져와서 금고에 보관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릴 건, 그 금을 만약에 금반지를 사서 집에 가져왔을 때 그거를 이제 도둑이 들지 않게 조심하는 건 개인의 이제 책임이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가져오는 게 모든 상황에서 좋다라기보다는 이제 자유를 얻게 되는 대신에 그에 따른 책임이 수반된다.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고민하셔가지고 본인의 상황까지 맞춰가지고 선택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옵션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이자를 준 상품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이 거래소에서 선물 거래 같은 걸 허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빌려줘가지고 비트코인을 이제 이자를 조금 정말 소액 1% 이하로 지급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가 있기 때문에 사실 해외 거래소는 가능한 거고, 국내는 선물 거래가 아직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거래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외 거래소보다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같은 조건이라면 그냥 금은방에서 금을 샀는데 금은방에 놓고 오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똑같습니다. 비트코인도 디지털 골드인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샀다면 집에 가져와서 보관하는 게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단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 지갑과 거래소 보관의 보안성 측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우선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동등하게 보안 수준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수학적으로 거래소가 해킹당할 확률이랑 제 개인 지갑에 있는 비트코인이 해킹당할 확률이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만약에 제가 공부를 했다라는 가정하에.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비트코인의 어떤 암호키 같은 거를 그냥 집에 방치해 두거나 하면은 해킹당할 확률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게 거래소가 더 안전하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게 예금자 보호법에 적용받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업비트에 비트코인을 맡기는 건 만약에 거래소가 분실을 하더라도 이 회사가 돈이 많고 또 이 회사를 통해서 돈을 많이 잃은 사람이 있으면 정부에서 어느 정도 압박을 해서 보상을 해줄 거다라는 그 기대감 때문이거든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비트코인을 거래소에 두는 게 안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댓글 같은 거 보면 거래소가 훨씬 안전하고 개인 지갑이 위험하다라는 그런 이제 여론이 굉장히 많고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통해서 이익을 보는 자가 그런 악성 소문을 내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부를 똑같이 했다라는 가정하에 거래소에서 보관 중인 비트코인과 제가 보관 중인 비트코인이 해킹당할 확률은 수학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면 수학적으로 확률이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작가님께서는 거래소
비트코인을 해킹하실 건가요? 아니면 제 지갑을 해킹하실 건가요? 비트코인이 더 많이 들어있는 곳에 지갑을 해킹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거래소에서 보관하는 게 위험하다라고 이제 바이낸스의 자오 청펑도 그런 기사를 이제 인터뷰를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목만 보고 사람들이 거봐, 암호화폐 쪽에서도 엄청 인플루언서인 자오 청펑이 개인 지갑은 위험하다고 했어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기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비밀번호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았을 시에 개인 지갑에 있는 비트코인은 이제 상속이 되기도 어렵고 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거래소에 보관 중인 비트코인도 동일하거든요.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보관하고 있더라도 휴대폰 유심히 해킹당하고 제 휴대폰 기기가 해킹당해서 아니면 도난당해서 누가 그걸 통해서 출금을 한다면 똑같이 비트코인은 위험하다. 그러니까 관리를 하지 않으면 거래소에서 보관 중인 비트코인이나 개인 지갑에 보관 중인 비트코인이나 똑같이 위험하고 둘 다 보안 수준이 높다라고 한다면 수학적으로 해킹당할 확률이 동일하기 때문에 거래소보다 보유량이 적은 제가 더 안전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러우 전쟁과 같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는데 전쟁이 났을 때 비트코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무래도 그 비트코인은 지정학적인 위기가 발생했을 때 유일하게 어떤 로컬에 있는 사람이 글로벌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로컬에서는 가격이 프리미엄이 많이 붙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었을 그 초창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모두에서 비트코인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 로컬 프리미엄이 뭐 30% 이상 치솟았었던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지정학적인 위기가 발생하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그 지역에서 프리미엄이 더 많이 붙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업비트 기준에 가입할 때 제20조 사용자 약관을 살펴보시면 유사시에는 언제든지 이게 동결될 수 있다라고 써있고 우리가 다 동의했거든요. 그 유사시라는 게 어떤 전쟁 상황이라거나 또는 전쟁이 아니어도 그 어떤 국가적으로 사회 재난이 일어났을 때 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해서 비트코인을 개인의 비트코인을 압수할 수 있다라고 써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그런 어떤 전쟁 상황이 벌어지면 통신이 다 마비될 텐데 그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빼려면 카카오랑 네이버 인증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인증을 못하면 사실 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제 핸드폰 화면을 캡처해가지고 업비트 본사로 뛰어가서 보여준다고 해서 그 절차상 그게 맞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그런 전면전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런 유사한 상황이 생겼을 때,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개인의 비트코인은 미국 주식과 마찬가지로 동결당할 가능성이 아주 높고 우리가 이미 동의했다. 네,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 지갑은 매도가 불편하다는 댓글이 있었는데 어떤가요? 일단은 한번 이제 옮기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바로 거래소에서 두는 것보다는 어렵지만 만약에 금반지를 집에 사와서 다시 팔 때 금은방 가셔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거 다 집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냥 한 단계만 더 거치면 되는 거라서 제가 봤을 때는 더 어렵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물리적 실체가 있어서 이걸 들고 금은방까지 가서 팔아야 되는 거면 사실 어렵다라고 할 수 있지만 지갑에 있는 걸 집에서 핸드폰으로 거래소로 옮기고 거기서 매도만 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더 어려울 건 없습니다. 개인 지갑 보관 시 매도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우선 지갑에 이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면 개인 지갑으로 옮기고 개인 지갑에 있는 비트코인을 현금화하고 싶다라고 하면 현재로서는 이제 거래소로 다시 옮겨가지고 거기서 매도를 해가지고 출금을 하면 되는 이제 어떤 방식이고요. 저는 장기적으로는 사실 이 비트코인, 특히 개인 지갑에 보관 중인 비트코인을 한 5년 이상 시기열을 늘려서 보면 굳이 지금처럼 다시 원화 거래소로 가져오지 않아도 그 지갑에서 바로 소비할 수도 있고 또는 그 비트코인의 가격이 변동되는 게 싫다면 그 비트코인을 가지고 이 달러 기반의 가치가 고정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넷플릭스나 아마존, 에어비앤비, 우버 같은 것들에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없지만 5년 안에 나올 거다라고 뭐 개인적으로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구조나 어떤 지금의 어떤 상황만 봤을 때는 이 개인 지갑에 넣어야 되고 또 실제로 이거를 100만 원 이상의 이제 비트코인을 옮길 때는 이제 가상자산 트래블 룰이 적용되면서 실제로는 해외 거래소를 한 번 더 거쳐야 되거든요. 그게 조금 당연히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그건 이제 번거로운 거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사실 그렇게 오래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한 5년 정도 길게 보면 이거를 현금화하지 않더라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현금화하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이제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받는 매장이 국내에도 정말 조금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당장 활성화될 것 같진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단계로 가기 전에 중간 단계로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서 그걸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 지갑 회사가 파산하면 어떻게 되냐는 댓글이 있었는데 어떤가요? 네, 그게 정말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이제 부분인데요. 그 정확히 말하면 비트코인이 이 개인 지갑으로 옮겨지는 건 아니고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상에 존재하는데 그 비트코인에 접근하는 이제 암호키를 이 하드웨어 월렛을 통해서 생성하고 보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암호키 24개 영어 단어로 우리가 표현을 다시 하는데 그거를 만약에 종이나 철판 같은 곳에 잘 적어놨다면 그 지갑 회사가 파산을 해서 하더라도 다른 지갑, 같은 표준을 쓰는 지갑을 다시 사가지고 그 24개 단어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제 비트코인에 접근할 수 있는 그 권한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갑 회사 파산은 전혀 무관합니다. 이게 비트코인이 사실 이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더 친숙하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인 지갑, 개인 금고라는 표현을 쓰는데 실제로 비트코인이 그 지갑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비트코인은 거래소나 전화, 블록체인 상에 있는 그 주소에 보관되어 있지만 그 주소에 있는 비트코인을 옮기는 그 키가 이제 여기 기기에 저장이 된다. 기기에서 만들어주고 기기에서 저장이 되는데 이 단어를 잘 보관해서 기록하고 있으면 다른 기기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에 이 기기랑 이 적어놓은 암호키 둘 다 분실하면 이제 비트코인에 영원히 접근할 수 없게 되고 그거는 이제 잠기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트코인 암호키를 기억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24개 그 단어를 잘 외울 수밖에 없고요. 그거를 일단 화재나 일단 재난 상황에 발생했을 때 분실되면 사실상 이제 제 자산이 없어지는 거니까 여러 곳에 분산해서 보관하는 거 말고는 지금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고 또 그거를 클라우드에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분이 계신데 그 정말 위험한 행동이니까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고 오프라인 통해서만 이제 저장을 하고 그거를 여러 군데 본인만 아는 장소에 분산해서 보관을 하는 게 최선의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사용하는 방법은 그렇게 24개 단어를 기록할 때 저만 아는 대로 순서로 바꿔놓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물리적으로 어떤 한 곳에서 누군가가 이걸 탈취했을 때에도 그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해킹하는데 만약에 24개 단어를 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 일주일에서 한 2주는 걸리거든요.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계산했을 때 그러면 그게 남의 손을 탔는지 안 탔는지 확인하고 제가 그걸 가지고 빨리 이제 다른 지갑을 만들어서 옮기면 사실은 복원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게 현실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이에 적어둘 수도 있고 USB에 넣어가지고 적어두는데 이 단어의 순서도 중요하거든요. 순서에 따라서 이제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서 저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 단어를 보더라도 그대로 입력했을 때는 바로 제 비트코인에 접근할 수 없고 이걸 가지고 조합을 해야 되는데 또 추가로는 한 단어 정도는 다른 걸로 아예 바꿔버리는 것도 어떤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 지갑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그 비트코인 투자를 하면서 지금 한 10여 개 이상의 지갑을 실제로 사용을 해봤는데 제 채널에 오시면 제가 그 지갑들을 각 특장점을 비교한 영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지갑이라고 해도 그 100점짜리는 사실 없더라고요. 그래서 88점에서 92점 정도? 그러니까 사용자의 편의성을 중점적으로 둔 제품들은 다소 보안성이 약할 수도 있고 또 보안성에만 집중한 지갑들은 편의성이 좀 부족하거든요. 근데 이 지갑의 보안을 100점으로 만드는 건 결국엔 사용자의 이 보안에 대한 지식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각자에 맞는 자기한테 맞는 지갑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 그 장점과 단점을 명확하게 이해해서 인지해서 나머지는 내 보안 어떤 관리 수준을 올림으로써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이제 바라봐야 될 것 같고 제 채널에 오시면 지갑 비교한 영상들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여전히 늦지 않았다고 남겨주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우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고 싶어가지고 투자 시장에 뛰어드는데 그러면 대부분 이제 투기 아니면 투자로 포장된 투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단기간에 10배, 20배 오르는 것들에 어떤 수익률을 기대한다면. 근데 저는 우선 직장인이라면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이 있기 때문에 1순위로는 노후 준비를 해두는 게 우선이다라 생각하거든요. 그게 뭔가 사람들이 지금 당장 포르쉐를 사기 위해서 투자에 도전을 하지만 사실상 그렇게 투자를 하면 그 미래가 좀 불안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어렵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비트코인이 늦었으니까 알트코인으로 수익률을 따라잡아야 된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천만 원이라는 게 이 일반적인 상황의 직장인이 정말 아끼고 아낀다면 충분히 모을 수 있는 금액이라 생각하고 이제 비트코인을 통해서 노후 준비를 먼저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게 순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가지고 비트코인이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트코인으로도 노후 준비가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한 자산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10년, 20년 정도 동안 연 단위로 20%씩만 올라도 그게 5천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충분히 노후 자금을 쓸 수 있고, 같은 기간 동안 사실 물가 상승률보다 더 많이 오르면 노후 준비가 가능한 자산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최대한 길게 끌고 가면 복리로 더 많은 수익이 나오니까 저는 충분히 비트코인으로 노후 준비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노후 준비를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노후 준비,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은퇴하고 나서도 우리가 생활비가 부족해서 프랜차이즈에 도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나라 자영업 너무 많잖아요. 포화 상태인데다가 또 추가로 소비 인구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사실상 자영업에 도전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5천만 원 정도 자금을 통해서 노후 준비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더 낮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우리가 프랜차이즈 커피점 작은 거 하나 내는데도 지금 1억 정도 가까이 돈이 들거든요. 근데 1억 들고 나서도 사실 되게 불안하잖아요. 추후에 이게 경쟁 상대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 5천만 원 비트코인으로 만약에 노후 준비를 한다라고 하시면 그냥 지금 바로 매수하시고 10년 동안 팔지 않는 게 가장 가성비 있는 노후 준비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천만 원을 연단위 20% 복리로 20년 정도 굴리면 20억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게 20년 뒤에 우리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 정도 금액이라면 제가 봤을 땐 개인이든 그 어떤 가구든 가정이든 돈 때문에 위험한 선택을 하는 건 적어도 막을 수 있는데, 그게 5천만 원만 들여도 되고 그걸 개인 지갑에 보관하는 보관 비용 해봤자 한 15, 20만 원이거든요. 그 정도로 끝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에 도전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른다는 생각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그 인류 역사상 가치를 갖는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희소성이거든요. 그러면 강남 아파트도 희소하잖아요. 에르메스 샤넬백도 희소하잖아요. 엔비디아도 희소하잖아요. 테슬라도 희소하고 비트코인도 희소하거든요. 근데 그 모든 희소한 것들의 어떤 공통점은, 다시 말할게요. 그 모든 희소한 것들이 갖는 장점을 비트코인은 물리적인 신체가 없음으로 인해서 추가로 더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기간 동안 저는 다른 희소한 것들보다도 비트코인이 더 많이 오를 거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가격이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수요가 올라가면 희소한 그 강남 아파트 한 채가 되는 게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진 않지만 물리적으로 당장 1, 2년 안에 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 적어도 한 세대 정도가 지나는 2, 30년 정도 텀을 갖고 있다면 강남 아파트뿐만 아니라 맨하튼 아파트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위험한 자산이란 인식이 있는데 비트코인도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은 그 변동성이라는 게 많이 가진 사람한테는 리스크인데 저희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는 싸게 살 기회를 주는 사실은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남 아파트를 못 사는 이유가 비싸서 못 사는 거 아닌가요? 싸지면 살 수 있겠죠. 근데 비트코인은 아직은 주류 자산으로 편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사람들의 심리가 요동치고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데, 지금 기준으로도 변동성이 사실 과거 대비해서는 엄청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변동성을 사실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가진 게 없는 사람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거를 최대한 활용하는 투자를 저는 권유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지면 사실 계속 대출받아서까지 사는 정도로 대응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더 남들보다 같은 자산에 투자했지만 초과 수익을 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변동성이라는 게 이제 이 자산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징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변동성이 없어지면 사실 기회도 같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 변동성이 다 없어진 후에 투자하면 늦는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시고 즐겨야 된다. 즐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산 확보에 뒤처진 사람일수록 비트코인 투자를 추천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같은 맥락이기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보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 제가 입사하고 나서 그때부터 거의 5년 가까이 전 국민이 부동산 투자에 올인이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도 부동산 투자는 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강남에 아파트를 한 채 가진 저희 팀장님의 삶의 질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로 우리가 말하는 그 경제적 자유 또는 어떤 물리적인 자유를 누리려면 그 부동산보다 같은 기간 더 많이 오르는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그때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부자, 그러니까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 부자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된 방법을 따라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지금 갖고 있는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자산을 사야지, 저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시대에서 더 많은 초과 수익을 누려서 그들을 역전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하는 고민, 상속세, 증여세, 이런 적극적 증세 환경으로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포착을 했었고, 부자들이 반드시 지금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확신을 했고,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더 샀고, 많이 떨어졌을 때 대출까지 받아서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했고, 지금에 와서야 이제 그 투자 성과가 유의미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6년 전에 제가 만약에 그때 다른 사람들과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고점의 부동산을 영끌해서 샀다면 아직까지 원리금을 갖고 있었을 텐데, 저는 지금 제가 가진 비트코인을 다 팔면 대출 없이 서울에 아파트를 하나 살 수 있는 상황이 돼가지고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 생각하고, 지금도 비트코인을 팔아서 아파트를 사지 않는 건 앞으로 10년 동안 서울 아파트보다 비트코인의 상승률이 더 높을 거다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연 부자들을 따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지, 부자들을 앞질러 가서 부자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자산을 선택하는 게 지금 앞으로 우리가 적은 자산으로 역전할 수 있는 기회인지, 뭐가 될지 한번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보시면 저는 후자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포트폴리오 중 비트코인은 얼만큼 보유하고 있으신가요? 저는 직장생활 2015년 입사해서 1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월급의 100%를 이제 금융자산에 매입하는 데 썼거든요. 매월 적립식으로 가처분 소득의 100%, 그러니까 신용카드 값 나가고 생활비 나가고 보험료 내고 뭐 이렇게 자동차 보험료 이런 거 내고 남은 돈 100%를 이제 월적립식으로 제가 생각하는 우량 자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요가 지속되고 공급이 제한적인 자산의 가치는 상승한다라는 저만의 투자 원칙을 바탕으로 그 대상에 해당되는 주식과 비트코인을, 특히 미국 주식을,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는 반도체랑 배터리 중심으로 모아갖고 100% 투자를 하다가 이 10년 단위의 붐버스트라고 하는 경제 위기가 오면 제가 보유한 신용도를 활용해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한다라고 원래 각오를 했었고, 그래서 코로나 때랑 2022년 초에 이제 미국 주식이랑 비트코인이 붕괴됐을 때 그때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저는 자산을 조금 늘리고 있고, 아직 부자는 아니지만 이 방식을 계속 반복할 생각입니다. 비트코인이 적립식 투자 시 기대 수익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기대 수익은 원금이 얼마에 따라서 좀 사실 다를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날 우리나라 물가 수준으로 서울에서 대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부모님의 도움이 아예 없다는 가정하에 월에 200만 원의 가처분 소득 내는 게 쉽지 않거든요. 뭐 회계사든 아니면 뭐 변호사든 변리사든 제 주변에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200만 원을 다 투자해도 사실 모자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본인이 신용도가 높다면 그런 적극적으로 이제 대신에 본인이 감당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는 목돈을 마련해서 좀 낮은 시점에는 들어가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대신에 지금처럼 막 정고점을 돌파했을 때 대출을 받으라는 뜻은 아니고, 그런 자산 가격이 붕괴되는 상황이 왔을 때를 대비하라는 의도입니다. 최종적으로 비트코인 가격 가치는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가요? 최종이라는 게 사실 제가 죽을 때를 말해야 되는지 아니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없어질 때를 말해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가치가 있는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희소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자산이 계속 희소하다면, 그리고 앞으로 100년, 200년 뒤에도 계속 희소하다면 에르메스 백이든 샤넬백이든 아니면 강남 아파트든 애나튼 아파트든 뭐 골드든 엔비디아든 계속해서 가치가 올라갈 거예요. 비트코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희소한 모든 자산은 장기적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가격은 무한히 오른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어떤 시점에 내려야 될 것이 아니라 본인이 만족하는 상황이 왔을 때, 또는 내가 가진 이 투자 자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을 때 그때 매도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답변이 됐나요? 네, 죄송. 이전에 주식에 대한 책을 쓰셨다가 비트코인에 대한 책을 쓰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비트코인, 사실은 제가 주식 책 쓰기 전부터 이미 비트코인은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대중들의 어떤 이해도나 그런 걸 따졌을 때는 비트코인보다는 주식 투자 책을 쓰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해가지고 나는 월급날 주식을 산다라는 책이 먼저 나온 거고요. 그 안에도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있습니다. 2021년도에 나온 책인데, 그때도 제가 비트코인을 앞으로 시대의 디지털 유한한 자산, 디지털 골드라고 생각해가지고 꾸준히 적립식으로 모아가고 있다라고 썼고요. 그래서 사실은 책이 나온 순서가 먼저인 거는 이제 대중에 대한 이게 책을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비트코인보다는 주식책이 먼저 나왔고, 제가 사실 주식책을 썼지만 그 주식책에도 이 제 투자 원칙이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지속되고 공급이 제한적인 자산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앞으로 10년 동안 더 많이 오를 자산에 제 월급의 100%를 투자한다라는 게 제 원칙이었고, 그 원칙에 부합하는 자산이 비트코인이었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투자했고, 최근 기준으로는 비트코인을 더 많이 투자하고 있는 그 정도 상황이고요. 주식도 저 같은 경우는 전 세계 80억 인구를 대상으로 수요가 지속되고 공급이 제한적인 서비스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자라고 해가지고 실제 제 포트폴리오도 대부분 미국 기업, 특히나 기술주에 다 집중이 되어 있고 기술주 중에서도 대형 주식 그리고 성장 산업에서 압도적으로 어떤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국내는 그래서 전 세계 80억 인구에게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반도체랑 배터리 중심으로만 포트폴리오가 꾸려져 있고 미국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고 현재 기준으로는 인공지능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업 중심으로 포트폴리오가 꾸려져 있고 그 외에는 비트코인이 많이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주식을 비교하는 글도 많은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차이점은 그냥 희소한 자산을 투자했기 때문에 저는 본질적으로는 똑같다 생각하는데 주식과 비트코인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주식은 제가 이 소유권을 어떤 중개자를 통해서 인정받아야 된다는 점이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개인 지갑에 보관하면 완전히 그 재산의 소유권을 나에게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중앙화 자산과 탈중앙화 자산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가져갔는데 대외적인 상황이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늘어나고 있고 자연재해나 사회 갈등도 늘어나고 적극적 증세 환경이 이제 가속화되는 게 보이면서 이 비중을 비트코인으로 많이 늘려놓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인플레이션만 단기간에 해칭하려고 하면 무조건 비트코인이 최고다라고 저는 주장하지 않는데요. 길게 봤을 때 우리가 발생시킨 가치를 저장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이 정말 안전한 금고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익률은 어떤 시점에 얼마에 샀는지에 따라서 사실 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률을 비교하지만 전체 수익률보다는 결국 내가 얼마에 샀냐가 중요한데 그래서 수익률 비교는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같은 기간 동안 주식이 더 많이 오른 것도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너무 수익률만 바라보기보다는 수익률도 있지만 주식도 오르거든요. 똑같이 유한하다면 그리고 좋은 자산이라면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 좀 비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은요? 우선 저도 사실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직장 생활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메시지만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이 늦었다. 그래서 다른 걸 찾아야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저는 이 비트코인으로 노후를 준비를 하는 걸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가지고 우선 좀 미래를 대비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투자 또는 어떤 사업 같은 걸 해가지고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게 맞다라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소신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위험한 투자를 하기보다는 이 신생 자산에 대해서 특히 비트코인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시고 먼저 투자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말씀 그리고 이 자산이 전혀 늦지 않았다라는 거를 메시지를 꼭 전달하고 싶었습니다.